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체와 마주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모습의 외계 생명체와 마주했던 장면들을 봐왔습니다. 어떤 외계 생명체들은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영화에 등장하는 외계 생명체들은 인류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나타나게 그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한 외계 생명체와 마주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작은 외계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멸종시킬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의 바이러스가 다른 외계 생명체들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2024년 10월 14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는다는 기대를 안고 스페이스X의 펠컨 헤비 로켓이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싣고 목성을 향해 긴 우주여행을 시작했습니다. 5년 반 동안 무려 29억 킬로미터를 날아 2030년 4월에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궤도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발사 이후 약 3분 만에 우주선을 밀어올린 로켓의 측면 부스터 2개가 분리됐고 우주선을 탑재한 로켓의 2단부가 아래 1단부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발사된 지 약 58분이 지나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배치됐고 이후 임무 통제실과 교신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2분 만에 자체 비행을 시작했고 약 1시간 10분 만에 신호를 완전히 수신합니다. 이 유로파 클리퍼의 주된 목표는 유로파에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만약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 탐사를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생명의 필수적인 조건들을 바탕으로 탐사선은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탐사선은 유로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리인 표면 위 25km 고도에서 49회 근접 비행하며 위성의 거의 전체를 스캔해 지도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형 태양광 패널과 레이더를 갖춘 유로파 클리퍼는 나사가 개발한 탐사선 중 가장 큽니다. 너비는 30.5m, 높이는 5m이며 탱크 안에 추진제가 없을 때 무게는 3,241kg입니다. 스페이스X 펠컨 헤비 로켓 펠컨 헤비 로켓은 스페이스X가 개발한 로켓으로 기존의 펠컨 9 로켓을 무려 3개나 묶을 수 있으며 총 54.4톤의 무게의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사된 유로파 클리퍼는 왜 펠컨 9 로켓이 아닌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렸을까요? 이유는 바로 무게였습니다. 유로파 클리퍼의 긴 여정을 무사히 진행하려면 무려 2톤이 넘는 추진체가 탑재돼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탐사를 위해 각종 탐사 장비와 탐사선의 에너지를 공급해줄 대형 태양광 패널까지 장착되면서 길이가 무려 30m나 되고 유로파 클리퍼의 총 무게는 5톤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 우주 탐사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태양광판은 목성 주변에서 얼마 안 되는 태양광을 잡아 탐사선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나사는 역사상 가장 큰 우주 탐사선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펠컨 9 로켓에는 유로파 클리퍼가 실릴 수 없었고 펠컨 헤비 로켓에 실려야 했습니다. 또한 그 덩치만큼이나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요. 이 유로파 클리퍼가 만들어지기까지 총 52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7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 왜 나사는 하필 지구와 무려 29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를 탐사하려 했을까요? 유로파는 목성의 위성 중 6번째로 목성에 가까우며 갈릴레이 위성 중 가장 작지만 태양계의 모든 위성 중에서는 6번째로 큽니다. 유로파는 1610년 갈릴레이가 발견한 목성의 위성으로 지구의 망원경을 이용해 유로파를 관측하거나 1970년대에 시작된 우주 탐사선의 유로파 탐사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유로파는 과학자들에게 예전보다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로파의 크기는 달보다 약간 작습니다. 유로파는 주로 규산염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부는 철로 이루어졌다고 추측되는데요.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 옅은 대기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에는 충돌구가 드문 반면 선 모양의 균열이 많이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유로파는 태양계의 지구형 천체 중 가장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석 가속으로 인해 열이 발생하여 이 열로 인해 내부의 얼음이 녹으며
지하 바다를 만들고 얼음이 판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고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석 가속이란 위성과 행성 간 기조력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천체가 순행 운동을 할 때나 작은 천체의 공전 주기가 큰 천체의 자전 주기보다 길 때 천천히 큰 천체의 자전 속도가 줄어들고 작은 천체는 큰 천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작은 천체가 먼저 조석 고정되고 나중에는 큰 천체가 조석 고정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가장 잘 밝혀진 대표적인 천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그 위성인 달입니다. 2014년 9월 8일 나사는 지구가 아닌 유로파에서 판 활동이 일어난다는 이전의 이론을 증명하는 첫 번째 증거를 찾아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12일 과학자들은 지하 바다에서 올라오는 염류가 표면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유로파의 표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발표하기도 합니다. 이는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989년에 발사된 갈릴레오 탐사선은 유로파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떤 탐사선도 아직 유로파에 착륙하지는 않았으나 연구할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에 몇 가지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은 갈릴레오 탐사선이 목성을 8년 동안 탐사할 당시 유로파의 지하 바다에 대해 얻어낸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유로파 탐사선은 원래 유로파 궤도선이나 목성 얼음 위성 궤도선과 같이 유로파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발사하는 계획을 진행했었지만 유로파 궤도 주변의 목성 방사선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탐사선을 유로파의 궤도에 진입시키기보다는 여러 번 근접 통과하는 방식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지어졌습니다. 탐사선은 원래 유로파 클리퍼로 불렸었고 제트 추진 연구소와 응용물리 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됐습니다. 유로파는 지구 모든 바닷물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의 물이 있는 곳으로 15km에서 25km 굵기의 얼음층 아래에 바다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바다의 깊이는 60km에서 150km로 2016년에는 얼음층을 뚫고 물이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는 바다와 내부의 환경을 살피기 위한 자력계와 중력 측정기, 얼음의 온도를 파악할 수 있는 열 측정기, 고해상도 카메라와 분광기, 얼음 투과 레이더 등 9개의 장비를 이용해 생명체 존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기 화합물 존재 여부를 살필 예정입니다. 과연 이번 탐사를 통해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류가 유로파에서 거주하며 다행성 인류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최신 소식이 있다면 발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